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번에 출연하실 분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에서 또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그 이후에 달라진 일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네. 하나도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 탄핵안이 통과되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대에 올라서 이제 시민들에게 했던 말씀이 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다 라고 하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정말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뭐 그렇기보다는 매 순간이 사실은 가슴 조마조마하게 하고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가슴 답답함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텐데 그와 똑같은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순간순간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작은 산은 아니고 구분응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했던데 네. 겹겹이 산을 많이 넘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 산이 있더라고요. 오늘 네. 보니까 네네. 그 내란죄 특검법 네. 두 번째로 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화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말 중에 네.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위헌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이것이 필요가 없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무용론에 가까운 얘기를 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네. 이렇게 대놓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그걸 걱정해서 사실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이 나눠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진한 수사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문건 네. 그 문건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면 많이 받았다는 다른 거겠죠. 사람도 받았을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문건을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지 그것을 본인은 몰랐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야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실질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계엄 이후에 그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안가에 모였던 활동을 따로 했어요. 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합니다. 안가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좀 이 특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내란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네. 실제로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네. 당연히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났던 부분은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치열한 고민을 했으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어떤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 낱낱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네. 내용이 뭔지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유언적 요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새롭게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안을 만들었고 또 법원에서도 약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반영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보적인 측면, 군사 보안적인 측면 문제가 있는 과정을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또 수색 과정에서 이제 입수하게 되면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네. 법원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명분을 달아서 했다는 것 명분 자체가 없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당시 한 26차례 거부권 행사를 했고 한덕수 당시 총리 당시에 6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번에 7번을 했습니다. 이제 기록 경신을 한 것에 앞에 전임자의 기록을 본인 이미, 의미를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윤석열의 거부권을 그대로 행사를 이어받은 사실 거부권 대행으로 본인 스스로의 의미를 좀 거부권 대행이다. 네. 지운 것 이상의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무척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당에서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당시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하지 않고 뭔가 표류하고 이상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았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사자격인 사람들 일부가 계속해서 또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본질을 뒤집어 엎고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를 국민의힘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국민들한테 100배 엎드려 사죄하고 해야 마땅합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일상이 사라졌습니까? 경제가 폭망하게 됐는데요. 소위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경제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계엄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구구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네. 저게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막 나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후져졌습니다. 국민의힘. 안 그래도 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겠지만 이제 구구정당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러면 사실은 뭐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네.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데가 저렇게 가고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 미래 정말 어둡고 암울한 거 아닙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못하겠으면 정당 해체해야죠. 그리고 그런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이번에 예를 들면 보궐선거 있는데 스스로 그 보궐선거 사유를 만든 사람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치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시에 대통령 선거 마찬가지죠. 그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내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100배 사죄하고 정신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본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거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거나 또 대선에서 앞으로 있게 될 이후의 정치 일정에 자기들이 불리해지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또 모르겠습니다. 강화문 같은 데 가서 납작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척하면서 사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말씀대로 네. 그 전광훈이나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랑 국민의힘이 엮인다는 거는 자당 의원들 상당수도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심이 있지만 표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상 지금 네. 정광훈 그분이 목사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법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에 국민의힘 소속되지 의원들이 원래는. 네, 그분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눈치 안 받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정점에 있고 그 사이에 정강훈이 있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국민의힘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그 동조하고 하나의 악의 축을 형성해서 극우 사이비 세력, 극우 이단 세력, 사이비 세력. 예, 그걸 구축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국민의힘 네. 정신 빨리 차리시고요, 제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의힘 해체하는 수순으로 저는 조만간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정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적인 분들도 있는데 포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훈훈한 만남을 가지셨다고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네.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백브리핑을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하셨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나 봐요. 왜 이렇게 오래 하셨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재밌으니까 이야기가 오래 있으셨다고 이야기할 네. 정도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나누신 이야기 중에 아마도 이제 여러 화두 중에 이제 하나가 어쨌든 당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국민들의 바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당이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갖고 계셨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통합과 포용이다 이런 얘기 선제적으로 네. 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세력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이제 우리 당 출신의 명망 있는 인사들께서 네. SNS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시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보고 또 걱정하시는 우리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많이 분열로 이르는 거 아니냐. 예,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견이 이제 표출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때도 이제 맞아요. 비공개 회의 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양성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이고 그것을 통합해 나가는 것도 민주당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너무 지지자들이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당원들이 또는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셨고 오히려 당이 통합과 포용으로 가는 계기로 포지티브하게 그것을 잘 우리 활용해 가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이야기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이 좀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 네. 다만 우리의 당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어쨌든 공감하는 어떤 공동체적 질서를 당해 이것을 깨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드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로 잘 바꿔서 네.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을 상대로 이제 포용해라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듣고 언론을 보고 해석하기엔 예를 들면 TK에는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있다라던가 PK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있다라던가 예를 들어 부산에는 또 김영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안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당이 어떤 큰 대회전의 시기 그리고 어쨌든 큰 정치 일정을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이제 잘 총 집합해서 발휘를 네.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 네. 전략 자산들이십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네. 포용과 통합을 얘기한다면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동어 반복을 사실상 한 셈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반인들 궁금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티키타카 아니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여기 이제 포용과 통합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또 전해진 얘기 중에 추경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추경해야 된다 했더니 오늘 바로 네. 민생회복 지원금 포기하고도 추경 협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네. 국민들 야 이거 어제 좀 약조하고 한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두 분만에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희가 그 민생 지원금 꼭 고집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25만 원 전국민 지급 이 제안을 이전에 한 바가 있었지만 네. 그걸 만약에 수용하기 어렵다면 선별 지원, 원체 정부에서는 선별 지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등 지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충분히 좋으니까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이미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태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다녀오면서 오늘로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게 싫으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이거 없이도 추경 우리가 같이 논의할 테니까 그거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까지 좀 더 나가서 발표를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네. 추경이 왜 안 될까?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경제 사이드에 있는 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네.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 같은데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간 묘한 태도인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번에 네. 보니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창용 혼내러 갔잖아요, 그때. 한국은행 총장을 만나러 가서 어. 저희는 처음에 가서 추경 합의하고 올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추경하지 말라고 말리러 갔던 거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아니 그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고 제언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데 도움되는 게 있다면 그거 하자고 해야 되고 민주당은 그런 거 관련해서 다 양보할 의향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인가요? 거기 발표 자료를 보니까 추경 20조 원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0.2% 정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에서 1%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거조차도 1% 초반대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1% 성장률을 예상하는 이제 전망치들이 많은 네. 상황이어서 조금이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사이즈를 좀 키우려면 저는 전향적인 노력 그리고 신속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선집행을 하겠다. 이제 하반기 집행될 걸 땡겨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올해 들어갈 예산은 똑같은 상황에서 또 들어가죠. 조선모사거든요. 뒤에. 아침에 그러니까, 3개 줄게, 네. 뭐 저녁에 4개 줄게, 뭐 이런 음.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을 좀 늘려야만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촉진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를 고집하지 않을 테니 네. 어쨌든 추경을 해서 더 많은 재정이 경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좀 확대하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경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간절합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 실용주의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이런 것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성장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네. 그런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네, 실용주의 얘기하니 갑자기 흑묘백묘 생각이 나는데 네. 오늘 국민의힘 당 비대위원장인가가 흑묘백묘 얘기하면서 중국 사례를 들은 거다가 이렇게 비꼬았던 걸 봤는데요. 아니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진짜 국민의힘 정말 창피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영의 논리가 중요하냐 그렇지 네.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거잖아요.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전통적으로 진보에서 주장했던 것이든 아니면 보수에서 주장했던 것이든 그런 거 갖지 말고 필요한 도구를 갖다 쓰자.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네. 실사구시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다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뭘 해왔고 우리의 주장이 더 빛나는 게 뭐고 이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이제 네. 표현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나 이제 우리 주력 산업들 네네. 경기가 어려우면서 네. 한꺼번에 각처온 부분들인데 음.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그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네네. 첨단 산업에서 전력 공급하는 문제들, 전력망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법 수요가 좀 있는 편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는 그 뭐 진보 성향을 가졌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이견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전력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여야가 그동안에 큰 틀에서 합의는 있어 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큰 쟁점 없이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반도체 특별법도 뭐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다른 대체적인 부분들은 합의 수준에 좀 이르렀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주 52시간 이제 유예 문제이거든요. 문제. 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재계에서는 현재 제도로는 좀 너무 불편한 게 많다. 네. 노동계에서는 현재 제도 한에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52시간 유연하게 할수 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네.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정책 디베이트를 또 한 번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정책 디베이트를 맞아요. 한 번 네. 했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 2차 했었고 음. 요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노동계 쪽 그리고 이제 그것을 52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양쪽이 다 네 분씩 모셔가지고 네. 말씀 듣고 그쪽에서 접점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은 아마도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국민연금 개혁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하자고 지금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네. 모수 개혁 복지위에서 하면 된다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거 국민의힘에서 또 의심을 갖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합의가 되지 못해서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도 사실은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즈음에 연금 개혁과 관련된 상당한 근접된 접근이 그렇죠. 좀 네.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 소득 보장률을 50%를 주장했었고 국민의힘이 43%인가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45%로 낮췄고 네. 1% 차이 아닙니까? 43대 45면. 그래서 그러면 국힘 안에서도 비공식적인 채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국힘 그 특위위원장이셨던 거 하는 분이 자기 네. 페이스북에다가 44%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올리셔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 예를 들면 44% 소득 보장률을 동의할 테니 네. 그대로 가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제 국힘에서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이제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금제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함께 개혁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그것은 이 모수 개혁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매월 연금이 납부하는 금액을 9% 13%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예, 보험료율을 늘리고 내가 받는 것은 소득 대체율, 예. 소득 대체율을 뭐 44%로 할 거냐 43%로 할 거냐 음. 이걸 정하는 건데 네. 요 모수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합의가 어려웠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근접을 했거든요. 야 그러면 근접했는 것보다 먼저 합의를 하고 나머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어서 계속 논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논의 그러니까 절차라고 선모수 개혁 생각을 후 구조 개혁을 하자. 네,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뭐 논리상으로는 전체적인 틀을 갖추려면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보험료를 좀 더 인상해서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논의기구나 이걸 통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합의하고 가고 나머지 이제 구조개혁 문제는 그 뒤에 이어서 같이 붙이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당의 입장이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속된 말로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4대 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해서 연금 개혁 잘 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총선 직후에 여야 그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때 또 윤석열- 배석하셨잖아요. 예. 윤관에 같이 가가지고 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공개 회담 때도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던졌는데 그럼 그 수용할 줄 알았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모순개혁 근접한 수치로 안과 왔으니까. 같은 걸로 간 네. 거니까요. 13대 44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겠다고 이제 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더니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합의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그때 황당했고 아마도 이게 민주당이 그 연금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뭘 성과로 남기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개혁 요인 중에 그나마 좀 합의점에 이른 근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또 때문에 보니까 국힘이 또 거기에 뭐 특위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니 특히 또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시간은 한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건 빨리 해야 된다. 합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당입니다. 국민들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번 확 치솟았어요. 한때 네. 갤럽 기준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체포가 좀 지연된다거나 구속 상황에서 기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본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어떤 이유라고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탄핵 그 계엄령 해제 이후에 그리고 탄핵이 되면서는 상당히 그 이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이 이념 성향을 이제 거기 표시하게 돼 있는데 진보, 보수, 중도 뭐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진보층의 표집이 사실은 훨씬 컸습니다. 맞아요. 사이즈가. 네. 그래서 그게 그만큼 이제 거의 더블 2배에 스코어, 예. 가까운 이제 격차가 이제 벌어졌고 그게 이제 1월 달로 넘어오면서 체포 국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체포가 1차 실패하고 난 허무하게 다음에 끝났죠. 예. 보수층의 결집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보통은 비슷하고 예를 들면 25대 25대 30 정도. 그러니까 진보 25, 보수 25, 그리고 중도 30 중도 30, 정도가 이제 네. 평균정이라면 1월 달부터는 진보가 25고 보수가 35, 중도가 한 28, 2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정당 지지율에 많이 네.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론 지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제 보수는 그 과정에 절박함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서 더 결집이 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의 결집이 더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 탄핵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기대심리가, 선동도 많이 네. 했고 예, 보수 유튜버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집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지지층은
예를 들면 이 사건에 이제 고비가 탄핵이 있고 그다음에 어. 체포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이 구속이 있고 기소가 구속 기소가 있었죠. 있는데 예. 그런 과정이 다 물론 어렵게 오긴 했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결집보다는 이완될 요소들이 더 많았던 맞아요.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예, 예. 그런 게 객관적인 수치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수는 진보는 결집이 좀 덜 되고 보수는 더 결집이 돼서 더 많은 분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이즈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 것으로 이제 보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한 측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전과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선출된 권력인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도 더 신중하게 보고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 그리고 한 가지 더 네네네네. 있다면 네. 이게 체포가 지연되면서 약간 답답함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화끈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왜 못하냐라고 하는 질책의 의미도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 지금 진행이 되면서는 그런 게 약간 좀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좀 지금 격차가 올라가는.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근데 여론조사 추세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결국은 체포되면 꺼질 거야. 구속되면 꺼질 거야. 기소되면 꺼질 거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약간 네네, 살짝 네, 이제 꺾은 네네. 정도인데. 오히려 네. 저쪽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또 보수 지지층 선동하는 네. 극우 세력들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요. 일단 그건 알고 계시죠?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압니다, 전보다. 압니다. 네네. 예, 지형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보 유튜버들의 뭐 예를 들면 방문자나 좋아요 숫자는 전과 비슷한데 보수가 훨씬 커진 폭등했어요, 거예요. 폭등했어요. 폭등. 예. 예. 그래서 50위권 안에 거의 한 10여 개 이상의 채널이 맞아요. 예. 예, 지금 오히려 진보는 두세 개 정도밖에 맞아요.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저쪽이 폭등했고 그만큼 결집되고 있고 그 결집된 에너지가 여론조사로도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더 결집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론으로, 예. 하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여론조사 그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 그때 어느 여론조사들 하여간 그 명태균식 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던 거죠. 조사 네.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51%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전국조사에서 실제 내용을 봤더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응답자가 조사를 했고 몰려있네. 네. 그조차도 무선 8 그리고 유선 2를 섞어가 유선을 많이 섞을수록 보수적인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많이 네. 응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제 제목을 만들고 그것을 유포하고 확산시켰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약간 그런 식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정의관념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그 정책을 보는 것과 행보를 보는 것과 선거적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공학적으로 잘 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기소가 되면 이거는 환폭필 꺾일 거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극우 여론이 받쳐주다 보니까 올라가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국 그다음 조기 대선이 바로 되는 건데 그 대선을 예비한 듯한 여론 쌓기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치. 근데 이게 보수 정치가 아니죠. 이제는 완전 극우 폭동 정치와 네. 사실은 유사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헌법재판관들을 급박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던 간에 그걸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예고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항을 할 거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건 정말 구구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극우 인사들 그리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네. 그는 지난지는 윤석열이고 그러면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동조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 됐다라고 네.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제 중심들을 잃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 중도층에서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도층은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을 통해서 그 사람들 적극적 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에 대한 여론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거보다 뭐 10% 네. 기각 여론이 높아졌다. 뭐 20이었는데 30% 올라갔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도층에서의 여론은 그거와 좀 반대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그와 다를 수 있고 또 중도층의 의견으로 표출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국민의힘은 꼭 놓치지 말고 같이 보시라 이렇게 좀 충고를 그러니까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중도층이 이제 안 움직이다 보니까 벌써 이분들이 끝납니까? 이분 다음에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이란 게 뭐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검증하겠다.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마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라는 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본인들도 조기 대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한 놈만 패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말 그 후지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없으면 국민의힘은 정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만 기대서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들이 이번 이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이게 사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계엄 내 해제 과정 그리고 탄핵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 그 순간순간에 국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동시에 저희는 그런 그 계엄과 내란 심판에 동조하는 뭐 재세력들 다 모은 헌정수호연대, 순정수호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헌정수호 연합을 만들어서 네, 네.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들고 국민들과 함께 이 국면을 해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다음 만약에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이야기죠. 그 헌정수호 연합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플러스 그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이탈자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네. 어쨌든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하는 네. 큰 틀을 만들어서 이 국면을 같이 대응해 나가고 보수가 아니죠 이제 네. 그 우익 네. 그 사이비 세력들 우익 이단 세력들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본 얘기 딱 하나만 더 드리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독자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랑 문영배 재판관이 막 이렇게 옛날에 SNS 주고받은 것 때문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랑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좀 설명 좀 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치면 권성동 대표도 자리를 내놔야죠. 옛날에 같은 뭐 방에서 자취도 자취했어요? 자취한 네. 게 아니라 뭐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도 했다고 하고 네. 그야말로 형님 동생하는 뭐 이런 사이였다고 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렇게 치면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받게 될 텐데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들은 다 하면 안 되죠. 동문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사실은 너무 억지 논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도 사적으로 이제 두 분 마주하시면 예전에 예방도 오고 했었던데 분위기 좋은 거잖아요. 보면은 두 분 사이가. 예.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게 그거를 자꾸 개인 관계로 치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오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예를 들면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장 네. 뭐 검찰총장도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지죠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심판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올 자신 없으면 국힘당 해체해야 하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준호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 상황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또 길게 시간을 잡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지금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이는 시간이 아닌가 보네요.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네, 좀 알겠습니다. 적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12시 토요 특별판으로 찾아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박성진 안보22 대표를 모시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놓친 정치비상구 몰아보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천준호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